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억 원 공천 헌금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영국 기자, 민주당 공천 헌금 관련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한 강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내에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문점이 많은 만큼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언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폭언, 갑질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이런 인성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할 수 있겠느냐며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국민 정서에 너무 반하면 중도 하차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이 안 되면 대통령이 지명했어도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좌진을 향한 인격살인적 폭언은 정계 은퇴 사유라며 후보직에서 물러나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난 시야가 넓은 지도자로 평가하며 1년에 한 번은 한중 정상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와 관련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해훈 지명자는 같은 방 직원들에게 서로를 감시하게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정 보좌진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비직이 사급 보좌관의 동향을 보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영감이 내리는 지시의 의도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감시하라고 하는 지시 언뜻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증언이 나오다 보니까 장관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희 회장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의인무룡, 용인물의.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썼다면 믿어라.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훈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아니 본인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왜 데리고 있었죠? 그리고 일단 쓴 사람에 대해서 저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논란과 별도로 또 선임 보좌관에 대해서 아랫사람에게 그 사람 뭐 하고 다니는지 잘 보고 그걸 자기에게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북한의 오후 담당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더 큰 조직을 맡았을 때 이른바 뭐 국가의 곳간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을 맡았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폭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해훈 지명자가 인천공항 개항 직전에 영종도 인근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을 했다면서 등기부 등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이때가 이해운 전 의원이 KDI에 근무할 때일 거예요. 네. 2000년에 영종도에 땅을 샀다는 건데 당시는 이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가 정말 좋아질 것이다라는 호재성 공시들이 많이 나왔었던 시점이죠. 예. 그런데 특별한 연고도 없는 이 의원이 당시에 KDI 연구원 신분으로 왜 그 땅을 샀고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뭐 금액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곳 검증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것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해운 의원이 공직 선거 과정에서 신고한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차원의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엔 고위공직자의 이런 투기성 행동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번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드러난 이 매매 행위만 보면 투기적 목적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 예.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DI 연구원 때 혹시 뭐 부정한 뭐 정보 취득이나 이런 정황이 있는지도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이해운 후보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요즘 연일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이런 부동산 투기를 한지는 왜 5번의 공천을 하는 동안은 왜 잡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 정당이 5번 공천하는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을 걸러냈을 거라는 믿음 정도는 있는 건데 그걸 못했던 그 국민의힘이 본인들은 되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의 뭔가 인사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내로남불 아닌가. 20년에 넘는 정치 생활 속에서 한 2주 정도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지금 계신 분인데 19년 넘게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 그냥 국민의힘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한 본인들을 좀 되돌아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투기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이해운 지명자의 발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갑질의 대명사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네.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해운 지명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다름 아닌 보좌관 출신 민주당 장철민 의원인데요. 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철민 의원이 또 보좌진 출신이시라서 더 보좌진에 대한 갑질에 더 공감을 해주시고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장철민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또 추가적인 의혹이 폭로된다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럼 임명하지 않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정도까지만 의혹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자진 사퇴하는 것도 저는 스스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해운 지명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엔 갑질 근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밝힌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언행 불일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TV조선에서 최초 보도한 그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있잖아요. 네. 그건 언제 들어도 정말 나중에라도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충격적인 음성이었거든요. 그때 그 문제로 인해서 인턴 직원이 불과 15일밖에는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지금 대략 뭐 한 7, 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아마 그것부터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공직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이 심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해운 의원이 뭐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예. 이렇게 선출직과 임명직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해운 전 의원이 뭐 여러 직책을 맡긴 했지만 한 번도 임명직에 중용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꼼꼼한 인사 검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부터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 짚어봅니다. 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수천만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이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제기됐던 건데 이 탄원서까지 공개돼 다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본선 가서 터트리면 동작 전체가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이제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자, 이 탄원서를 보면 동작구 의회 의원들이 2023년 말이죠. 22대 총선을 넉 달 앞둔 김병기 의원 배우자 이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씩을 줬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 것이고 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지금 착수를 곧 할 거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이걸 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이 지방선거 때 이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뭔가 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헌금을 준다 이런 건 정말 옛날 얘기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실제로 뭐 이루어졌다는 뭐 정황적 증거나 이런 탄원서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당에서는 배신감과 충격의 목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는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꼭 시키고 이런 것들을 근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한두 명의 일탈로 인해서 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은 이걸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저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게 나온다면 당에서 강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그런 중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 언론에 따르면 이 탄원서 이수진 전 의원에 의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게 2023년 말인데 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수진 전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졌을 때 민주당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보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당 대표실에서 그거 들여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윤리감찰단 통해서 다시 검증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과연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사람 누구냐? 이 문제 상길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당 대표에게 직접 보내는 탄원서였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실, 그 청와대의 부속실장을 맡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던 건지 이걸 살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김병기 의원이 강선 의원의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무마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말로는 이거 큰일 났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의 편을 들어준 것 아닌가? 이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의원을 향해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후석기 시대나 있었던 정치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 더욱이 우리 민주당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 이것은 서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수사로 밝혀줘야 된다. 이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직은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둘 이렇게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김병기 의원이 당을 떠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떠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네. 떠나지 않고 버티신다면 전 당에서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정도로 드러난 내용과 탄원서가 있다면 그리고 사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의혹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당에도 부담이고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실에서 이걸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총선 때 되면은 이런 탄원서가 뭐 수백 건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실에서는 하나하나 검토를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윤리감사관실로 보내게 되고요. 윤리감사관실을 거쳐서 검증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거를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보냈는가 이 문제가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당대표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윤리감사관실 거기서 뭐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혹시는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를 당 차원에서 밝히고 그에 따른 저는 징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특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결국 여론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국회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범야권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카드를 민주당이 받기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충분히 성숙돼서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히 규명하자는데 왜 민주당이 반대하느냐라는 식의 여론만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특검 카드는 살아있다고 보고요. 이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이 해당 내용을 갖고 동작경찰서 찾아갑니다. 이런 식의 탄원서가 있었고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하나도 수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거대 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하지 못했었던 거겠죠. 이렇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을 수사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여론을 잘 선도해서 국민의힘이 특검 정국을 민주당이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그 동작서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걸 폭로하고 있는 보좌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국민의힘, 경찰 출신 국민의힘 그리고 친윤 실세와 통화를 하고 그 사람이 무마시켜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특검의 필요성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그 당시 무마시켰던 주체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사람도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고 국민의힘에 뭐 실력 있는 유력 정치 인사가 거기에 개입한 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부당한 일이죠.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연루 인사 다 같이 조사하자라는 데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강선우 의원이 이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털어놓은 다음 날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신감이 크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히자마자 하루 만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본인을 최고위원까지 선출해줬던 당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정황이 나왔다면 1억 원은 과연 돌려줬을까라는 것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억 원을 돌려받고 당시 우리가 들었던 대화록에서는 1억 원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공관위 회의에서 본인이 이 사람을 점수가 가장 높다, 이 사람이 평판 점수가 좋기 때문에 공천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날 단수 공천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이고요. 이거 수사와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아마 의원직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핵심인 강선우 의원이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때문에 당시 공천 과정 전반이 문제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런 공천 헌금이 전달됐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공천관리위원회의 시스템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요. 결국엔 이런 의혹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공천이 됐어요. 그럼 김병기 의원의 의사 결정에 다른 외부의 힘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거역할 수 없는 그 더 이상의 그 민주당에서의 공천 관련해서 개입은 있었던 게 아닌지 이런 의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강선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부터 고발인들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경찰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부터 강선우 의원까지 사실 조사의 대상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경찰 수사 역량이 좀 부담이 되진 않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본인들의 사활을 걸고 수사 결과를 내야죠. 올해 이제 검찰이 폐지되고 분산이 되면서 경찰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병기 의원 건은 과거에 그 경찰 출신 국회의원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무마되었다는 지금 의혹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본인들의 명예와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저희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하더라도 경찰이 충분히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강역 인근 인도로 택시가 돌진해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택시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약물 성분을 확인하고 70대 택시 운전기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전기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멈춰있던 차량 옆면을 쾅 하고 들이받습니다. 택시는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멈춰서고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자 놀란 시민들이 택시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어제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택시가 다른 차 2대를 들이받은 뒤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가지고 택시가 연기가 나오는 거를 목격을 했고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로.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70대 후반으로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약물은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로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운전에 영향을 줬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료가 끝난 뒤인 오늘 오전 3시 15분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국과수에 검출된 약물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자, 주말을 달군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퇴근 시간 무렵에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난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70대인데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일단 경찰은 오늘 새벽 3시쯤 이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70대 운전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데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약물 성분이 검출, 즉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다만 감기약 등 처방약을 복용했을 때도 이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밀 검사를 지금 의뢰한 상태인 거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은요,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청을 하고 또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워낙 이 사안 자체는 사태 자체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을 통해서 빠르게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된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급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면허 자진 반납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제시는 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는 동시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는 게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일단 그 근거를 보면은 2015년에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4,158건이었습니다. 전체 예. 9.9%인데 10년이 지난 2024년에는 7,275건, 전체 21.7%로 급증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고령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2015년에는 49만 명인데 2024년에는 95만 명이요. 약 2배 정도 됐죠. 네. 여기에 비례해서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게 이거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10년 전에 50대 그리고 10년 후인 지금 60대 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했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10년 후 70대가 됐을 땐 더욱더 사고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고령 운전자의 사고 같은 경우 사망 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네.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좀 황당한 소식이에요. 그룹 애프터스쿨의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최근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제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나나를 상대로 역고소를 했네요. 네, 이 사태는 지난 11월에 발생했습니다. 나나 씨의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나나 씨 모녀가 제압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남성은 구속 수감된 상태인데 근데 이 남성 돌연 살인 미수 혐의로 나나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 근거는 자기가 나나 씨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흉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무리하게 자신을 제압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소속사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일단 가해자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거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즉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일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 사건 후 나나 씨에게 이 필수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들어보시죠. 최근에 좀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나는 나밖에 못 지키는구나를 너무 몸소 깨달았어요. 호신용 스프레이예요. 쓰지 않을 일들이 있길 바라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좀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꼭 필수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나 씨도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바로 하루 전에도 SNS 팬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강도 사건도 그렇고 또 역고소를 당한 데에 대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적지 않을 텐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팬들을 오히려 다독였고요. 올해 나나 씨의 신작이 공개가 되거든요. 예. 이에 앞서서 조금 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룹 아이브 장원영 씨 소식입니다. 최근 아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장원영 씨가 홍콩을 좋아하는 나라다라고 해서 중국에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전 홍콩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짱 많아. 전 홍콩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오늘 베이징 덕 먹고 싶어요. 홍콩 디저트도 맛있는데 에그타르트나 그런 거. 이 장원영 씨가 쓴 이 나라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건데 이 중국 네티즌은 물론 중국 언론까지 나서서 이 중국 영토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현재 홍콩을 특별 행정구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나라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자막을 보면은 나라라는 표현을 지역, 즉 그 중국 안에 한 지역이다라고 다시 바꿔놓긴 했지만
한국어 이 원음을 들은 일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 중국의 일부 매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도 논란을 의식한 듯 장원영 씨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긴 했는데 네.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의도성, 고의성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과 뉘앙스를 봤을 때 절대로 하나의 중국에 위배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오늘 그룹 아이브 중국 상하이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선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이 되거든요. 네, 일단 아이브의 인기 자체가 워낙 높고요. 최근에 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활동 관련해서 또 많은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출국을 했는데 비교적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조용히 출국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논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모습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게 모레 5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한한령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중요한 네. 건 중국은 단 한 번도 한한령을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네. 어느 시점부터 한국의 컨텐츠가 중국에서 상영되거나 혹은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JYP 박진영 프로듀서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서 이 한한령 사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냈었죠. 자, 게다가 정부에서는 최근 1월에 중국에서의 공연이 가능한지 이 유력 연예기획사 쪽에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한령 해제 여부에 대해서 과연 가능해질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 이른바 MZ 사이에서 때 아닌 술래잡기 놀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찰과 도둑놀이인데요.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금세 인원이 찰 정도로 인기라고요. 네, 경찰과 도둑 쉽게 얘기하면은 이 술래잡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통상 과거 술래잡기는 동네에서 아는 아이들끼리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네. 겁니다.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곳에서 딱 사람들이 정해놓고 갑자기 한 장소에서 만나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인기가 많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참여자 수가 무려 2,000명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모임의 주최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은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등에 경찰과 도둑을 쓰고 술래잡기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다가 서로 그냥 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 현대판으로 술래잡기를 하는 건데 이 유년 시절에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왜 다시 지금 유행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임이 많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네. 친해진다면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 후 놀이를 즐긴 후에 그냥 어떠한 뒤끝 없이 깨끗하게 헤어지자 이런 식의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가 된 이슈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핵심 화두는 AI가 로봇처럼 실제 몸을 갖고 움직이는 이른바 피지컬 AI입니다. 제가 직접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최첨단 기술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먼저 짚어드립니다. 인간을 똑 닮은 로봇이 박스에서 다른 박스로 부품을 옮깁니다. 옆에서 상자 덮개를 닫으며 방해해보지만 아랑곳 않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현대차 자회사가 만든 더 똑똑해진 인간형 로봇인데 올해 CES에서 첫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한 올해 CES에서는 AI 기술이 로봇 같은 기기에 몸을 입고 우리 일상에 스며든 모습이 펼쳐집니다. The future of robotics isn't about replacing us. It's about partnering with us. And CES 2026 is where you'll see just how far that future has come. 스마트홈의 중심 TV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성과 LG, 일본의 소니,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 등 글로벌 TV 제조사들은 RGB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앞세워 AI 홈 주도권 경쟁에 나섭니다. AI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글로벌 기술 리더의 연설에서 엔비디아 젠슨 왕 CEO와 경쟁사 AMD 리사수 CEO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CES엔 160여 개국,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데 개막에 앞서 발표된 혁신상 370여 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우리 기업이 휩쓸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스위스 수사당국이 새해 첫날 스키 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원인으로 샴페인병에 꽂은 폭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가운데 최소 80명이 위독한 상태인 걸로 파악돼 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천장에 옮겨 붙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지붕 전체로 번집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 알프스 산악마을의 한 스키 리조트 술집에서 새벽 1시 반쯤 발생한 화재 원인은 샴페인 병에 꽂은 폭죽으로 보인다고 수사 당국이 밝혔습니다. Sparklers or flares placed in champagne bottles that came too close to the ceiling, which very rapidly led to a flashover fire. 현재까지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가운데 적어도 80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들은 스위스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화상이 심해 신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es personnes, pour une famille, ne pas savoir si son enfant est à l'hôpital peut-être ou bien s'il est décédé, c'est extrêmement difficile et j'aimerais qu'on ait du respect et une pensée. 스위스 경찰은 2015년 해당 주점을 매입한 프랑스인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죽 불씨가 옮겨 붙었던 천장 방음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습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보다 7일, 지난 겨울보다 37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새해 첫 주말인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도로 한파가 물러나겠고 휴일인 내일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에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 하늘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5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에 다시 추위가 매서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